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교시 1교과에서 정책론을 진입을 할 겁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론 그러면 법제론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교집합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론에 집중을 해주시면 나중에 사회복지 법제론을 진행할 때가 많은 수월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교재 8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이란 뭘까라고 이렇게 먼저 개념을 잡았는데 8페이지에서는 출제되는 비중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의상 이 교과를 진행하면서 사회복지 정책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 또는 기본 지침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관련된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이나 방침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을 길게 1번의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이란 두 용어의 합성어이다. 정책이란 권위 있는 공공기관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치적 행정적 과정을 거치거나 당위성에 입각하여 공식적 의도적으로 선택한 미래의 행동 지침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반자적 현학적으로 적었습니다만 우리는 간단하게 시험용어로 사회복지에 관련된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이나 방침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다음 페이지 9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과 역기능 이렇게 있는데 그냥 제목으로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회복지 1급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것이 참 우습습니다만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이렇게 나눴을 적에 순기능 보면은 사회통합, 질서유지, 경제성장, 또 경제성장과 조정, 또 개인의 자립성장, 또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욕구 충족, 또 소득 재분배 등등의 순기능들 틀리지 않겠지요? 그에 비해서 역기능으로서는 거기에 보면은 국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결국에 복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의해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로 인한 것은 관리 운영의 비효율성, 투자 비용에 대한 산출을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효과, 효율,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계나 또는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투자 비용에 대해서 무엇이 얼마큼 나온지를 정확히 수치화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휴먼 서비스, 사회복지는 효율성을 측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효율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 운영의 비효율성, 또 그럼 빈곤의 함정, 오히려 자립자활을 돕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직업적인 클라이언트로 전환되어 버리는 빈곤의 탈출을 도우려는 국가오더가 오히려 빈곤의 영속화를 가속화시키는 이러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빈곤의 덫, 또 그런가 하면은 그런 점에서 또한 실업의 덫, 실업의 함정과 같은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으로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래에는 우리가 판서까지 하면서 보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그 선을 넘어서서 그냥 간단하게 판서하지 않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또 요즘 보면은 사회복지라는 말 대신 사회보장이라는 말로 같이 이제 통합시켜가는 흐름이 있는데 2014년도 12월 말일날 만들어진 법에 보면은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부릅니다만 거기 보면 사회복지란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사회보장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도에 있는 사회복지위원회도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복지계획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고 또 시군구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복지 공무원을 설치하는 위치하고 있는 시도, 시군구, 시읍면동 그리고 복지사무 전담기구도 복지사무라고 하지 않고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볼 적에 문제를 풀 적에 사회복지정책이라고 하던 사회보장정책이라고 하던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인 영역을 소득보장정책이라고 합니다. 초유협의의 정책이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교육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또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개별적 사회복지 서비스 이 영역까지를 합치면 좁은 영역의 또는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정책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서 있는 노동시장정책과 그리고 노동시장정책 그리고 조세정책 그래서 노동정책과 조세정책을 합쳐서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최협의, 협의, 광의 이렇게 나누는데 또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국정운영이 뭡니까? 국정운영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복지유계모로 확대를 시킨다면 모든 국정운영은 결국에 누구를 위한 거다? 국민을 위한 것이다. 그런 걸로 본다면 국정운영으로 표현한다면 여기에 있는 것을 다 포함해서 국정운영 전체로 표현한다면 최광의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 요소.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 요소는 뭐 사회복지의 주체, 사회복지의 객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의 주체. 그러면 전통적 사회에서는 사회복지라고 우리가 오늘날 가장 넓은 개념으로 불러준다면 이 사회복지의 주체는 민간 부문이었습니다. 민간 부문으로서 개인이 가슴 아파서 내 재산 털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사회복지라고 했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종교적 전단체에서 또 아니면 우리 지역 공동체, 촌락 공동체라고 하는 부락을 단위로 이렇게 해서 종래의 전통적 사회에서 사회복지의 주체는 주민이었습니다. 민간 부문이었죠. 그러다가 1929년 세계대 공황을 이유로 더 이상 국가가 자유방위라는 이름으로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에 터지게 하니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현대라고 적었지만 현대사회라고 하지만 193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는 국가만이라고 할 정도로 국가가 사회복지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가 오게 되면서 이제는 국가가 개입하고 또 국가만이 공급의 주체의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별다른 뾰족한 어떤 대안으로서 위치를 점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는 신자유주의나 신보수주의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다시 고전적 자유주의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데 바로 이 고전적 자유주의의 위치로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말장난을 하면서 이제는 복지 공급 주체의 다원화를 이끌어가지요. 바로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는 복지다원주의, 중앙정부만이 공급 주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더 나아가서 민간부문도 민간 부문 중에서도 비영리 부문이라고 하는 제3섹터까지도 공급, 복지 공급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제공하게 되는 포함하게 되는 이런 개념에서 복지다원주의로서 복지 공급의 주체는 이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하물며 민간부문에서 비영리 부문까지도 복지 공급의 주체성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통사회에서는 문장은 세 줄로 되어 있지만 그다음 민간부문, 다음에 현대사회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사회는 1930년대에서 70년대까지로 해서 국가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2번에 적혀 있죠.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이 강조되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거기 2번에 1번 두째 줄 민간의 자발적인 자발적인 복지 활동은 사회서보로 사회복지 실천으로 이렇게 불리우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3번 복지다원주의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의 것처럼 1번에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 주체의 다원화 줄쳐놓으시고 3번에 신자유주의 사상의 산물 그렇게 해서 줄쳐놓으시고 밑에 특징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의 객체로서는 크게 두 가지. 물론 당연히 휴먼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겠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욕구와 그리고 인간이 갖고 싶어하는 사회적 욕구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어느 누구에게나 각기 다르겠지만 닥칠 수밖에 없는 사회 문제 두 가지를 가지고 보통 사회복지의 객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회적 욕구에서 출제가 되는 것은 역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과 그리고 브래드 쇼의 욕구 분류에서 출제가 됩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에서 출제가 될 적에는 언제나 행정론에서도 출제가 되고 실천론에도 다루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매슬로우는 욕구 5단계를 그림 보시죠. 오른쪽에 보시면 저하위 단계, 저수준의 단계에서 생리적 욕구를 설정해서 가장 고위 단계로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5개 단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애정의 욕구, 그리고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로 설명을 하죠. 이걸 크게 대별해서 생리적 욕구에서 존경의 욕구까지는 뭔가 얼핏 부정한 결핍의 욕구라고 크게 대별을 했고,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 또는 자아 실현과 존경의 욕구 사이에 있는 심미적, 인지적 욕구까지 포함해서 성장의 욕구라고 크게 대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슬로우는 인간은 욕구를 충족할 적에 저수준의 욕구가 충족된 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간다 해서 상향 욕구라는 개념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제가 보통 노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슬러 욕구 5단계로 워낙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브래드쇼우는 욕구의 유형을 네 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규범적 욕구, 인지된 욕구, 표현된 욕구, 비교적 욕구. 규범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이나 전문가에 의해서 설정되는 욕구. 규범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덕의 개념을 자꾸 착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키기로 한 약속을 말합니다. 아니면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고 똑같이 적용받는 바로 그러한 합의를 규범이라고 합니다. 이런 규범에는 공동체 구성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고 똑같이 지켜야 되는 규범으로서는 도덕 규범도 있고 종교 규범도 있고 오랜 동안 공동체 구성원들이 같이 살면서 지켜왔던 관습 규범도 있는가 하면은 안 지키면 더 재미있어 사람들이 안 지키면 국가 공권력이 법으로 강제해버리는 법 규범도 있지 않습니까? 공통점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때문에 이 규범적 욕구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게끔 정책 입안자나 전문가가 만든 이런 그 욕구를 규범적 욕구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것을 법령의 형태로 이렇게 성문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복지 관련 법령은 전부 규범적 욕구를 성문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제는 감지된 욕구, 느껴진 욕구, 인지된 욕구, 감촉된 욕구, 펠트 니드스를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것은 당사자의 느낌으로만 갖게 되는 욕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밖에서는 알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문제가 출제될 적에 서베이라든지 아니면 조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당사자의 느낌으로만 존재하는 욕구, 인지된 욕구, 감지된 욕구, 감촉된 욕구 이렇게 답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표현된 욕구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표출된 욕구를 말합니다. 밖으로 표출된 욕구로서 이 표현된 욕구는 보통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갖고자 하는, 구매하고자 하는 이런 경제학적 용어로 수요라고 하는데 주로 의료 서비스 영역에서 아주 급박하게 나타나죠. 배고픔보다 의료 서비스에 관련된 것은 눈앞의 고통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생존보다 더 빨리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 영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을 이 표현된 욕구, 표출된 욕구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워커 중심의 시대나 공급자 중심의 시대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대이고 또 수요자 중심의 시대다 보니까 옛날과는 달리 규범적 욕구보다는 오늘날에는 바로 표현된 욕구를 활용해야 된다 하는 원리를 우리는 자기결정의 원리, 스스로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국가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고 그리고 당사자도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해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보통 표현된 욕구는 법률에서 신청 또는 청구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된 욕구가 오늘날에는 표현된 욕구 중심의 시대가 됐다. 자기결정의 원리를 사회복지 실천의 최고의 원리로 설정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비교적 욕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 것이 브래드쇼가 되겠고 2016도 기다릴 수가 있는 문제가 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 문제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사회 문제에는 부적응도 있고 불평등도 있고 또 해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적응 거기 11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사회 문제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보시되 반사회적 행동이라는 것은 일탈, 비행, 탈선, 부적응 이런 것들을 보통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데 기능론과 갈등론,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기능론, 갈등론이 있는데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보통 반사회적 행동이나 부적응을 사회 문제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부적응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적응 상태로 되돌려 놓는 이렇게 또 반사회적 범위에 있는 인간들을 사회적 공간 범위로 끌어당기는 또 그러면 주변인을 평균인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활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통 부적응을 원인으로 봅니다. 그에 비해서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사회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개인적 부적응에서 찾지 않고 사회 구조상 모순, 특히 불평등 구조에서 찾습니다. 빈곤, 실업, 박탈,
배제 이런 단어로 쓰고 있는데 바로 사회 구조상 모순, 특히 불평등 구조에서 문제의 원인을 땄습니다. 불평등 사유를 평등 사유로 전환시키는 것을 사회복지라고 한다는 것은 갈등론의 입장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원인, 사회 문제의 원인을 불평등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갈등주의라고 할 수 있는 통합주의적 입장에서는 해체,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장애와 비장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이런 것처럼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못, 가족 해체, 사유 해체, 국가 해체 등등 이런 해체,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더불어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갈등론 통합주의적 입장이라고 옆에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역 옆에다는 갈등론적 입장, 니은 사회불평등 옆에다는 기역 반사회적 행동 부적응 옆에다가는 기능론적 입장, 그리고 사회불평등 옆에는 갈등론적 입장, 그리고 사회해체 옆에다가는 신갈등론 통합주의의 입장이라고 하나 첨가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학으로 입장을 본다, 정책학적 입장으로 간다면 사회적 위험을 3D, 4D, 사고, 5학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데 기본 적어도 1급을 준비하기 때문에 3D라고 하는 것은 데스티튜션, 빈곤, 또 디제스, 질병, 드링컨시, 범죄나 비행, 이 세 가지를 아주 인류의 오랜 동안의 사회 문제로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회를 중심으로, 현대 사회에서 그 중에도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늘어난 것이 바로 디펜던스가 들어가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4D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4D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가 고령화만 생각해도 그렇죠. 고령화만 생각해도 옛날에는 60 넘어서 큰 잔치하고 축하도 받으면서 다시는 그때 만날 사람을 볼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별의 장소로서 환갑잔치는 대단히 성대했어요. 그런데 요즘 환갑이란 말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칠순이란 단어도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대부분 8순이고 벌써 우리의 수명이 80대, 실질적으로 자연사만 따지면 80대 중후반이 됐을 겁니다. 지금 젊은 학생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야말로 할아버지의 연세가 그렇습니다. 보통 주변에 보면 다 노인분들 80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 당연히 현재 50대에 사시는 분들은 90대가 가까울 것이고 여러분 만약 20, 30대는 당연히 90줄에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60부터 90까지를 60에 정년을 한다고 우리가 억지를 쓰더라도 30년을 못 오고 살 것인가? 어디에 등을 비비고 살 것인가? 라고 할 때 디펜던스, 누구에 대한? 자식에 대한. 근데 문제는 더욱더 자식도 60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60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정년이란 말을 했는데 요즘 60 정년이 어디 있습니까? 50 정년이 있습니까? 평생 직장, 공무원이나 교직원이나 없습니다. 50이란 단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몇 년 더 써가지고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등장을 해서 노무현 정권 때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55세 이상 중년이란 말 쓰지 않고 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 준고령자란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국가가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50줄 이상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바로 50 넘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디펜던스라고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D 디펜던스가 등장하고 또 부처의 깨달음, 모든 노인이 갖게 되는 고통으로서 사고, 빈고, 병고, 무의고, 고독고, 또 그러면 배버리지의 5악 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지요. 5악 그러면 무지로 인해서 무엇이 깨끗하니 더러운 줄 모르는 불결, 불결 때문에 질병으로도 자유로울 수 없고, 무지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불러주지 않아요. 무지한 사람, 무식한 사람 불러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게을러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는 곳이 없으니까 일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태지, 나태, 아이들리스. 나태하다 보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빈곤이 나와 있죠. 가만히 4개를 합치면 모두 공통점이 뭐에 있어요? 빈곤과 질병의 공통점을 두고 있어요. 오랜 인류의 역사, 아마 앞으로도 우리의 인류의 공통된 사회악이나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빈곤과 질병이 될 겁니다. 바로 그걸 언급하고 있어요.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자 무조건 나오는 거지요.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또 사회복지 정책의 원칙, 이런 것 등이 모두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사회복지 정책에 가서 보면 평등이 나와 있고, 또 페이지를 나가면 자유가 나와 있고, 또 효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효율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무조건 우리가 나온다 라고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를 보겠어요.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보면 첫 번째,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평등도 있고 그리고 자유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효율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자, 서희 각자 아니면 각 국이 어떤 것을 우선시할까? 평등의 가치도 소중하고 자유의 가치도 소중하고 효율의 가치도 다 소중합니다. 그 중에 어떤 가치를 우선시할까? 만약에 평등의 가치를 다른 것보다 우선시한다면, 근데 문제는 평등도 똑같은 평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등에도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이 있습니다. 상대적 평등이 있죠. 절대적 평등을 우리는 수량적 평등 또는 결과의 평등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에 비해서 상대적 평등은 비례적 평등 또는 공평 또는 균등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평등을 한다 해도 어느 평등에 초점을 줄 것인가? 판서지 않지만은 거기 산술적 평등이라고 된 것, 바로 이게 바로 절대적 평등인데, 수량적 평등인데, 누구나 똑같이 흔히 결과의 평등으로 불리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 관계없이 똑같이 분배하는 것, 이걸 바로 산술적 평등, 수량적 평등, 그리고 결과의 평등이라고 합니다. 가장 적극적 개념의 평등이죠. 누구나 똑같이. 그런데 절대적 평등이란 가치를 선호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같은 누구에게나 능력이나 또는 그 기여에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이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굳이 기여를 하지 않게 돼요. 100개를 만든 사람도 50개를 만든 사람도 똑같이 준다면 100개를 만든 사람이 멍청한 사람인 거예요. 50이나 더 기여할 수 있어도 기여하지 않지요. 50개만 만드는, 그래서 절대적 평등을 쓰게 되면 하향적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회 발전에 상대적 퇴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하한선은 절대적 평등을 하고, 그 이상 기여도나 능력을 바르게 되면 그에 대해 다른 것은 다르게, 바로 이 상대적 평등은 다른 것은 다르겠죠. 다른 것은 다르게. 그렇게 해서 상대적 평등, 비례적 평등을 가미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보통 다른 것은 다르게, 기여도에 따라서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열등처우의 원칙 등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평등에는 기회의 평등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결과의 평등이 있습니다. 기회의 평등이라는 것은 출발점만 똑같이, 시작만 똑같이, 그 다음부터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또는 각자의 노력에 따라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에 비해서 결과의 평등은 시작이 어쨌든 간에, 가진 능력이 어쨌든 간에, 또 그런가 하면은 그들의 욕구가 무엇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누구에나 똑같은 것을 똑같이 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정책 위반자라면 기회의 평등에 초점을 두겠습니까? 시작의 출발의 평등에 주겠습니까? 마지막 마무리의 평등에 초점을 두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평등이란 가치를 추구하는 건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 이런 것이 다 달리 존재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는 산술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또 산술적 평등은 천천히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그 결과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 이렇게 구분할 때 어떤 평등을 선호할 것인가의 문제가 또 남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자유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 자유라는 것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 어느 누구로부터 강요나 강제,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를 바로 소극적 자유라고 합니다. 보통 초기 산업국가, 자유방임주의의 자유관을 바로 여기 나오는 이렇게 소극적 자유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적극적 자유라는 것은 당당히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자유, 국가에 대한 자유죠. 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적극적 자유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시한다면 어떤 자유를 할 것인가?
가진 자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자는 바로 소극적 자유를 선호할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살 거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않으면 돼요 라고 하는 것처럼 소극적 자유를 선호할 것이고, 그에 비해서 갖지 못한 자는, 갖고 있지 못하는 자는 당연히 국가에서 우리도 일정선까지 살게끔 해줘라 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자유인 적극적 자유를 요구할 거예요. 그러나 같은 자유를 선호하지 않는 데는 아무도 다 자유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유를 선호할 것인가? 소극국가에서는 소극적 자유, 복지국가 적극국가에서는 적극적 자유, 가진 자는 소극적 자유, 갖지 못한 자는 적극적 자유, 그리고 우파는 소극적 자유, 좌파는 적극적 자유, 이렇게 선호할 거예요. 정책 위반자의 소위 위정자의 방향이 어느 쪽에 따라서 선호하는 자유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4페이지 오면 하단부에 박스로 해놔 있죠. 박스를 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효율이란 가치를 선호한다면, 우리가 참 지지리도 가난했던 60년대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먹고 살기도 힘든 빵국에 그래도 굶어 죽는 사람은 살려야 하잖아요. 그야말로 쥐꼬리만큼도 안 되는 국가 재원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살릴 것인가? 평등도 좋고 자유도 좋고 어느 것도 부정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는 바로 효율이었을 거예요. 이 효율은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효율은 투자 비용 대비 산출로 설명을 하지만, 투자 비용 대비 산출로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 효율이라는 것은 수단적 효율, 여러분들 15페이지 수단적 효율과 그리고 배분적 효율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것을 선호할 것인가? 수단적 효율에는 목표 효율성과 그리고 운영 효율성이 있습니다. 운영 효율성. 목표 효율성은 대상에 대한 집중도지요. 그래서 대상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대상에 대한 집중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대상에 대한 집중도를 가지고인데 바로 목표 효율성, 운영 효율성. 이건 투입, 비용 대비, 투자 대비 산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 효율성이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즉 수단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운영 방식이 뭐겠어요? 선별주의겠죠. 누구에게 주기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쓸 거예요. 그래서 수단적 효율을 높이는 것은 당연히 선별주의를 이끌어갈 거예요. 선별주의를. 그에 비해서 배분적 효율이라고 것은 이건 파레토 효율이라고 하죠. 파레토 효율이라고 하는데 타인의 권익을 침해함이 없이도 가진 자원을 얼마나 고르게 배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따지고, 마치 공자가 말하는 대동사유의 배분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효율적 배분, 파레토 효율, 배분적 효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배분적 효율. 그래서 이 효율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파레토 효율, 사윤에 어느 한 사람의 후생을 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사람의 후생도 증진시킬 수 없는 자원의 가장 효율적 배분. 다시 말해서 결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함이 없이도 있는 자원을 가지고 얼마나 고르게 나눠줄 수 있느냐의 정도를 파레토 효율, 배분적 효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만약에 효율의 가치를 선호한다 해도 어느 효율을 추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도 정의도 있고 적절성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개념을 같이 여기서 출제 대비해서 하나 겨냥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평등 추구 15페이지에 보면 평등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정책은 역시 평등은 빠질 수가 없죠. 했을 때 오히려 평등 추구 복지 정책이 효율을 저해한다는 그 관점. 평등을 추구하면 일 안 해도 먹을 거 생기는데 근로 유인 약화. 다음에 굳이 미래를 대비하거나 하는 저축이라든지 이걸 안 해도 먹여 살려주니까 저축하려고도 않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는데 소모적 복지로 재원을 쓰다 보니까 투자 재원이 부족함으로써 투자 동기 약화. 또 생산 부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축소, 바로 이건 투자 유축이라고 할 수 있죠. 투자 동기도 약화되지만 3번은 투자 유축. 또 소비자 선택의 왜곡, 그야말로 복지,
평등 추구의 복지 정책이 이루어지면 일괄적으로 보통 현물급여를 가지고 필요한 것을 배분하다 보니까 자기 선택권이 최소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정부 실패, 정부 개입이 오히려 위에 나온 것처럼 생산성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정부 실패와 같은 이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평등 추구의 사회복지 정책은 효율성은 떨어뜨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는 B급이지만 여러분들이 제목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